말씀드렸듯이 그 28일 후는 저는 1위로 꼽았고 어떤 최고의 좀비 영화로 꼽았는데요. 음, 2002년에 데니 보일이 감독한 영국 영화죠. 그동안의 어떤 좀비 영화가 갖고 있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바라도 얘기했듯이 뛰는 좀비. 뛰는 음, 좀비가 거의 뭐 최초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좀비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엄밀히 말하면은 죽은 자가 아니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의 내구도와 같아서 그 일반적인 좀비 영화처럼 꼭 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간이 입는 데미지를 입으면 죽거나 무력화됩니다. 단지 음. 그냥 그 살아있는 인간인데 그 분노 바이러스라는 눈이 시뻘개지는 이성은 증발하고 공격성만 남아서 탁돌하면서 비감염자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전력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죠. 분노 바이러스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네. 아까 그 좀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주셨지만은 그동안의 좀비 영화는 죽은 인간이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데드라고 칭해지는 그런 시체들이 살아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시체들은 느릿느릿 걸어 다녀서 집단으로 오면 굉장히 무섭지만은 뭐 혼자서 그냥 단일 개체로서는 뭐 별로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면은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다릅니다. 눈이 빨개져가지고 미친 듯이 돌진해 오는 좀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이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음. 그 궁금한 게 그러면은 28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렸다고 치면 그럼 바로 그냥 보통 원래 물리면은 이제 죽었다가 좀비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 바로 시간 뒤에 그냥 네. 좀비로 변하는 그런 거죠. 일정 시간이 아니라 수초 만에. 수초 만에? 아, 네. 그랬나?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음, 엄밀히 말하자면 그 뛰어다니는 좀비는 이 영화가 최초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영화에서 뛰는 좀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음, 뭐 우리가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영화고 이처럼 뛰는 좀비 이미지를 대중화한 영화는 이 28일 후죠. 그리고 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리면은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어떤 좀비화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감염되면은 몇 초 만에 눈이 빨개지고 피를 막 대량으로 각혈하면서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서운 게 그런 감염자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뭐 눈이나 입이든 신체에 들어가면은 예외 없이 감염되어 버립니다. 속도감이 빨라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확실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주인공 짐이 혼수 상태에서 있다가 28일 후에 깨어나가지고 음, 좀비로 쑥대밭이 되고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런던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아침 해를 맞는 그 장면에 강렬한 비트가 이제 점점점 고조되는데 그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은 저도 어떻게 찍었을까 궁금했는데 저도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통제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찍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예. 네, 예.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딱 연출이 된 게 정말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좀비를 창조해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최고로 꼽은 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게 나와야죠. 여태까지 뭐 다, 뭐 그 얘기, 그 얘기고. 예. 아, 예. 바로 이 영화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좀비가 은유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함의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그 하미가 뭔가요, 하미? 네. 그동안의 어떤 좀비, 아까 말했던 조지 로메로의 그런 좀비에서 나왔던 좀비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좀비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에서 어떤 주체나 의지를 잃어버린 어떤 이들을 상징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게 어떤 해석이었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네. 들어봤는데.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해석을 하곤 합니다. 나는 전혀 몰랐는데. 자본주의가 왜 나와? 막 깜짝 놀랐네요. 그, 이, 그렇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살아있는 새벽들의 밤 같은 경우에 중요한 배경이 백화점이죠. 아, 예. 그런 식으로 백화점의 그 자본주의의 어떤 총체죠. 거기에 아, 죽어서도 그 자신들의 어떤 생존의 본능이 남아서 소비를 하던 그 소비의 집대성한 공간인 백화점으로 몰려드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주체 음, 없이 그냥 죽어서 그렇게 어기적 그냥 의지 없이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함몰되어 버린, 그리고 주체와 의지를 잃어버린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바라보는 분석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예. 저는 그냥 너무 B급으로 봤네요. 거기에 그런 게 숨어 있을 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결국은 물론 장르적 쾌감이 굉장히 일차적이지만은 거기에 담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저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이 그 안에 예리하게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근데 영화, 이거는 그게 없다. 그걸 깠다. 뭐 이런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아, 아, 아. 예. 그 영화를 다른 걸 까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는 자본주의 어떤 그런 포섭되어 버린, 그렇게 함몰되어 버린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그 그 바이러스 이름 자체가 분노 바이러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맞으면 기억이나 이성은 증발돼 버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그런 것만 남아서 그냥 닥돌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던 악의, 공격성, 분노를 필터 없이 그대로 그냥 드러낸다는 것인데, 음, 오늘날 우리 국제 뉴스 보면 좀 우려할 정도로, 뭐 3차 대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요즘 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도 이념의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어떻게 반대편에 대한 증오, 심할 경우 너를 없애버리겠어, 위해를 가하겠다는 모습도 좀 보일 정도로 좀 위태위태하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는 근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묻지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묻지마. 그쵸. 근데 총격도 있고. 이렇게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아, 이처럼 점점 더 혐오와 배척, 배제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오늘날에 보면은 20년 전에 나온 이 영화가 얼마나 그 상황을 예리하게 그 감각을 갖고 탁월하게 포착하고 있다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한 장면이네요. 그 그렇죠. 근거를.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짐 주인공 이름이 흑인 동료와 함께 어떤 택시기사 부녀를 따라서 이제 그 맨체스터로 향하다, 그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거죠. 예. 아, 어떤 신호를, 라디오 방송을 듣고 그쵸. 그곳으로 맨체스터로 가는 건데요. 그 가던 도중에 그 주인공 짐이 악몽을 꿉니다. 동료들은 온데간데 없이 혼자 남아서 공포에 떨면서 누구 없냐고 계속 헬로우, 헬로우라고 계속해서 허공에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까 말한 그 엔딩의 은신처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주인공 일행이 외진 곳에 숨어가지고 커튼이나 어떤 천조각들을 네,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비행기들한테 볼 수 있도록 헬로우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구조 맞아요. 요청 메시지를 네, 보내주는데, 네. 그 전에 꿈결에서 그 헬로우에서 딱 한 글자, 오가 빠진 헬이라는 글자만 보여줍니다. 음, 그 장면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증오로만 가득 찬 지옥 같은 공간을 나타내는 헬,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게 안부를 묻고 다가가는 인사말인 헬로우, 그 마지막 한 글자 차이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죠. 음, 이처럼 한 글자 차이로 헬과 헬로우로 오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바로 28일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지옥과 타인의 오기가 함께하는 세상에 갈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28일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번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저는 영화 평론가가 따로 없는걸? 아유, 네. 우리 개소주가 우리 코베를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 라디오를 하면서 여기 거의 분석가이십니다. 여기 누구죠? 이동진 씨가 저기 계시다면 여기 우리에게는 코벨이 있죠. 뭐 어쨌든 저희 멤버 중에서는 영화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뭐 그렇게 평론가라고 할 건 없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도 뭐 우리 저만 하는 코벨은 건 연기력도 갖췄잖아요. 그죠? 아닐 겁니다. 아, 예.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 그 헬과 헬로우의 그 한 끗 차이의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진중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진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장르적 쾌감에 더해서 그런 주제 의식 때문에 다른 좀비 영화와는 다른 주제 의식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8일 후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러한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추가로 지금 어쨌든 28년 후가 개봉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라서 이야기의 서두만 뗀 느낌이긴 해요. 그 그래서인지, 3부작으로 나옵니까? 네, 3부작으로 나옵니다. 예. 음, 그래서인지 평이 되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후반부에서 감독의 주제의식엔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좀비 영화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쵸. 이게 예. 장르적 재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관객에게는 분명 불만족스러운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그 영화 초반부, 중반부까지 그 전반부는 포스트 아포칼리스물의 어떤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그걸 잘 따르고 있고요. 그 음, 분위기나 연출도 탁월합니다. 음, 그 28.15 사태에서 28년후가 지났을 때 영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직 뭐 저도 이게 시리즈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판단은 보류한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이 좀비 28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잠깐 그렇습니다.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좀비는 조지 로메로의 어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거쳐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거의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긴 세월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돼서 생산되고 대중에게 소비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비물 자체가 스토리를 짜기가 좀 쉽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드라큘라랑 비교를 해보면 드라큘라 영화를 만들려면 드라큘라 게임을 만들려면 그 드라큘라 캐릭터에 대한 서사가 필요합니다. 음, 그 각각 드라큘라가 왜냐하면 인지를 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각자 다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니까. 음, 예. 근데 좀비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서사 필요 없이 그냥 배경으로 쓸 수 있는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이다. 뭐 미래가 배경이다. 아니 현대 사회가 배경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저는 좀비가 배경이다라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르적인 어떤 특성을 좀비물 자체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쵸. 있어서 좀비는 예. 뭐 바이러스가 생겼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예. 출발하면 되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 괴물 영화나 이런 거를 만들려면 그 괴물이 왜 생겼는지 그렇지. 그걸 설명을 예. 해야죠. 예. 뭐 약점은 뭔지, 어떤 게 무찔렀는지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하면서 그 세계관을 짜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걸 설명하는데 영화의 특정 부분을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영화가 쓸데없이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좀비물은 그냥 설정돼 있죠, 예. 세계관이.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 뭐 실험에 의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렇게 된 건지 그냥 그런 단순한 설정만 해주면은 굳이 뭔가 다른 설정을 그 상세한 어떤 스토리를 붙이지 않아도 관객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쉽게. 예, 그렇죠. 좀비니까 뭐, 그런 거겠지 뭐. 그쵸. 그냥 이렇게, 머리를 쌓아야지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뭐 이런 그런 그러면은 거죠. 이제, 음. 더 감독이 하고 싶은 다른 얘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28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스토리를 짜는 게. 예,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좀비 영화 중에는 이미 딱 뭐 어떤 뭐 드라마인지 좀비 영화인지 좀비가 딱 등장하면은 야 머리를 쌓아야 돼 그래야 죽어 얘네 좀비들이야 뭐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미 다 이미 네. 얘기했죠.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는 거야 네. 세계관이 그죠? 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예. 아, 제가 그럼 이어서 제가 생각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좀비 영화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 첫째는 뭐 제 생각하기로는 앞서도 말했지만 이 다수의 적들이 나오고 그 적들을 물리친다는 점에서 게임적 소재로 너무 훌륭하죠. 예,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훌륭한 좀비 게임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해저드 있고요. 뭐 라스트 오브 어스 이것도 뭐 엄청난 명작이고 뭐 레프트 포 데드인가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터무니없는 괴물 유령들에 비해 뭔가 실험실에서나 바이러스를 뭔가 있음직 법한 괴물이다. 다른 소재 장르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이 있죠. 뭔가 맞아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좀비들의 형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그저 걷는 좀비만 있었는데 요새는 뭐 달리는 좀비 거기다가 뭐 개나 동물들까지 좀비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뭐 강력한 돌연변이 좀비들까지 합하면 어떤 다채로운 적들, 다채로운 좀비들이 있어서 어떤 극의 전개나 세계관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이 좀비로 변할 수 있다는 데서 어떤 그 안에서 이별 그리고 슬픔의 감정 등이 어떤 심리적 서사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비 영화들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음. 저도 뭐 비슷한데요. 그 어떤 장르적 재미가 무엇보다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했듯이 좀비는 끔찍한 존재지만 그런 좀비들을 머리를 총으로 쏴서 막 박살내고 그 게임에서는 되게 잡몹 처리하듯이 제거하는 장면은 어떤 개인에게 우리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죠.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뭐 살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잖아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금기인데 근데 세상이 멸망했어. 근데 인간이었지만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인데 인간이었는데 분명히 인간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됐어. 그리고 나는 여기 살아나가야 돼. 그래서 정당성을 얻고 이 존재를 파괴하고 제거할 수 있고 어떤 금지되어 있던 것을 행할 수 있는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어떤 장르적 재미와 카타르시스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철학적인 어떤 측면으로 들어가 보자면 좀비가 은유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떤 문헌에서 처음에 나타난 좀비들은 언데드가 아니라 부두교의 어떤 주술로 조종당하는 인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강시. 그쵸, 강시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내 우리가 아는 그런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인육을 탐하는 지금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데 어느 쪽이든 이성이 없고 주체를 상실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자아를 상실했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본주의 사회 혹은 현대 사회에서 자본에 잠식당했었던 자아를 잃고 주체를 잃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을 은유하고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년 전에 존재했던 문제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비에 대한 이런 은유나 그런 견주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다시 순위 경쟁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3위를 둘 다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바라의 3위가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제 3위는 28일 후였죠. 아, 그렇군요. 아. 2위를 물어봐야 되는군요. 예, 2위를 물어봐야 되죠. 예. 네. 제 2위는 제가 이번에 순위를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비 영화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순위를 어거지로 좀 우겨넣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2위를 차지할 줄 몰랐는데 2위가 됐습니다. 네. 그 2위는 새벽의 저주 아. 2004년작. 네. 예. 제가 또 이거 좀 알아보니까 이것도 뭐 그 로메로 감독의 그 맞습니다. 예. 3부작 중 하나인데 이게 78년작의 리메이크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 로메로 감독 거 못 봤고 2004년 거 봤는데 이게 그때가 좀 그 28일호가 나오긴 했지만 좀비 영화가 별로 없었던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영화가 좀비 영화가 나왔고 그리고 규모도 꽤 컸습니다. 뭐 B급으로 아니고 좀 거의 A급에 가까운. 여기서도 그 달리는 좀비들이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없어요, 사실. 맞아요. 예. 예. 근데 이 영화가 저는 좋았던 게 좀비 영화가 맥이 끊기나 할 정도의 그런 때쯤에 등장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뭐랄까 잘 만들어졌다. 리메이크를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임산부가 좀비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호기심 같은 걸 여기서 해결해 줬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예. 좀 아기 좀비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쇼핑몰 백화점 쇼핑몰 안에 갇히면서 이들이 나름의 생활 및 일상을 가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좋았거든요. 이 안에서 막 체스도 두고 막 음악도 듣고 연애도 하고 연인끼리 밤일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그전 좀비 영화와도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장면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또 좋아요. 결말도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섬으로 가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어. 이게 보통 원래 좀비 영화 그런 결말이 열린 결말, 암울한 열린 결말이 많은데 그걸 지키면서도 물론 리메이크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해 보여주냐면 이 섬 저 섬 들리면서 좀비 만나고 막 그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호기심도 좀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살 길을 찾아 계속 헤매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서 저는 이거를 언급을 해야겠다. 근데 어디 넣을까 하다가 여기는 이거보단 더 줘야지. 저는 28일보다 더 높게 쳐줬습니다. 왜냐면 저는 리메이크 큰 걸 몰랐거든요. 사실 그 당시 저는. 근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지키면서도 당시에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당시에 새로운 좀비의 뭔가 부흥을 일으킬 만한 그런 거를 던져줬다라고 해서 전 새벽의 저주가 제 2위가 되었습니다. 네. 보셨나요? 봤습니다. 예. 재밌네요. 전 저도 이 영화가 2위에 존재합니다. 예. 이게 2위구나. 이게 2위구나. 네, 전 이 영화가 나 안 2위였습니다. 들어갔을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예. 개소주는 봤나요, 이거? 저는 이거 보진 못했는데 아. 확실히 새벽의 저주는 그 좀비 영화 얘기 나오면 음. 그 많은 뭐 영화 유튜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화에 좀 조예가 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꼭 이거를 거의 베스트로 꼽는 영화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재밌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딥하게 가지만 뭐 오락까지는 아니지만 오락 요소도 조금 있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진짜. 네. 뭐- 많이 들어봤지만 보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추천합니다. 예.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아할 만한 영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추천하는 영화고, 저도 이미 언급이 됐으니까, 저희 2위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조지 로메로의 어떤 시체들의 새벽이 리메이크작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작품만의 매력이 있어서 선정을 했고요. 전 가장 큰 선정 이유는 아까 바라가 말했듯이 엔딩 때문이에요. 예. 엔딩. 네. 원작은 생존자들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쇼핑몰을 떠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떠나는 걸로 끝납니다. 네. 근데 이 영화는 아까 바라가 말했듯이 온갖 사투를 벌여가며 가까스로 탈출했지만은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에서도 좀비의 습격을 받는 곳으로 끝이 나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전형이거든요. 좀비 예. 영화 결말에. 예. 예. 근데 이건 열린 결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에 가깝기 때문에 또 원작과 다른 부분이고요. 원작은 그냥 떠나는 것을 끝나는데 여기서는 원작과 차별화돼가지고 여기서도 결국 지옥이야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거는 이 분위기상 거기 가서 그 주인공들은 몰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열린 결말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결국 그 관객들은 몰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도망가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몰입을 해서 기뻐했는데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결국 그곳에 간 그 대안으로 찾아간 그 희망의 공간에서도 결국 좀비들이 출몰해가지고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떤 연출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는 클리셰를 다 뒤집어서 결국은 꿈도 희망도 없는 파국이야라는 이런 결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좀비 아기, 등장인물이 감염돼서 아기를 낳는데 혹시나 하며 봤는데 태어난 아기가 이미 좀비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고 맞아요. 나름 강렬했어요. 예. 네,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고 그리고 그 옆 건물에 고립되어 있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카판에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체스 두잖아요. 그죠? 그쵸. 채소를 두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있는 건물로 좀비들이 습격을 해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계속 했던 대로 이렇게 마카판을 보드판을 드는데 거기에 피칠갑이 돼 있고 아무런 글씨도 없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 장면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좀비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 와, 겹치는 게 있을 줄 몰랐는데 반갑네요. 그래도 겹치는 게 지금 최소 2개가 있네요. 예.